현대차가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4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2분기 영업이익률은 10%를 넘어 경쟁자 테슬라를 압도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혁신을 담은 5번째 폴더블 폰이 오늘 공개됩니다. 반도체 적자에 빠진 삼성의 하반기 실적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통화 정책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내일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긴축 사이클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현대차가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4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또 사상 최대입니다. 특히 10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이익률 10%를 기록하면서 경쟁자들을 압도했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자신감 속에 올해 초에 밝혔던 실적 목표치도 크게 높여 잡았습니다. 첫 소식 정원우 기자입니다.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은 4조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3조 원대 후반으로 봤던 시장 예상치를 가뿐히 뛰어넘은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이어 3분기 연속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록을 고쳤었습니다. 환율 효과도 있었지만 판매량 증가와 고급 차종을 중심으로 한 판매 믹스 개선이 주요했습니다. 2분기 판매량은 106만 대로 전분기에 이어 100만 대를 넘어섰고 제네시스와 SUV 등의 판매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판매는 전년보다 48% 이상 늘었고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비싼 차들의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마침내 두 자릿수를 찍었습니다. 일각에서 하반기 실적 둔화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현대차는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 목표를 상향 조정하며 오히려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10조 원에 조금 못 미친 영업이익을 올렸던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8조 원 가까이 벌며 국내 상장사 실적 1위를 굳히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기아도 호실적을 예고하고 있어 현대차 그룹은 2분기에도 도요타를 누르고 폭스바겐 그룹을 바짝 추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삼성전자가 잠시 후인 저녁 8시 5번째 폴더블 폰을 공개합니다. 특히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서우 기자. 네, 저는 지금 갤럭시 언팩 2023이 열리는 코엑스홀에 나와 있습니다. 행사까지 약 3시간 정도 남았지만 벌써부터 글로벌 언론들과 또 삼성 파트너사들이 현장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K-팝 그룹 BTS의 멤버가 올 수도 있다는 소식에 글로벌 팬들까지 가세하면서 열기는 더욱 뜨겁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 미국 라스베가스를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언팩을 개최해 왔는데요.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은 한국이 폴더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무엇보다 한국에 뿌리를 둔 삼성이 폴더블의 원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면서 서울 언팩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행사에선 폴더블인 갤럭시 Z5 시리즈와 함께 스마트워치인 갤럭시 워치 6와 태블릿 PC인 탭 S9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폴드5와 플립5는 더 가볍고 더 얇아지는 동시에 사용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기가 많은 플립의 경우 디자인 변화가 크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접을 때 보이는 외부 화면이 1.9인치에서 3.4인치 정도로 약 2배 정도 커졌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갤럭시 Z5 시리즈의 판매량이 1,000만 대 정도였던 전작보다 20%에서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스마트폰 시장은 역성장이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제품, 특히 폴더블 폰만큼은 지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고 가격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폴드는 전작보다 10만 원 정도 더 비싼 209만 원, 플립은 5만 원 더 비싼 139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폴드 시리즈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2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관심은 삼성이 구글, 퀄컴과 개발하고 있는 확장현실 XR 기기입니다. 삼성은 헤드셋 또는 글래스 형태의 XR 기기 출시를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로 예고한 바 있는데요. 오늘 구체적인 협력 내용과 전략, 시기 등이 발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언팩이 열리는 코엑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물가 상승의 여파가 분양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평당 분양가 4천만 원대 아파트가 등장할 정도입니다. 이 땅값의 건축비에 안 오른 것이 없기는 하지만 상승세가 너무 가파른 것 같습니다.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이게 시민단체가 들으면 이게 토건 세력이라고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분양가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이제 좀 정설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근 취소권에 있는 아파트 분양가를 살펴보면은요.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과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었던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3.3제곱미터, 즉 평당 평균 분양가가 4천만 원을 넘어서는 단지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달 공급되는 구의역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4,050만 원에 달합니다. 또 다음 달 4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 분양에 나서는 이문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에도 분양가가 평당 3,200만 원대로 국민평형인 84제곱미터의 분양가의 경우 11억 원대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4월에 인근의 휘경동 아파트가 평당 분양가가 2,930만 원인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 평당 200만 원 이상이나 더 비싸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분양가 상승으로 서울은 이제 국민평형으로 불리우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10억 원 미만의 아파트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런 말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를 살펴봤었을 때 지난달 기준 3,192만 원으로 지난해 6월 2,821만 원과 비교했을 때 무려 13% 정도 오르면서 가장 높은 분양가 상승률을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접한 지역들 분양가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덕분에 오히려 서울이 싸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인접한 수도권에서 지역 호재가 있는 곳들의 분양가 역시 서울 못지 않습니다. 경기도 광명에 들어서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의 경우에는 국민평형 최고 분양가가 12억 7,2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이거를 환산해 보니까 평당 분양가가 약 3,700만 원대 선입니다. 앞으로 분양 예정인 광명 5구역은 물론 광명 11구역과 12구역 재개발에서 더욱 높은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경기도 의왕시에 공급한 한 단지의 경우에도 전용 84제곱미터가 최고 10억 7,900만 원으로 분양해 고분양가 논란에 당시 휩싸였는데요. 지난달 정당 계약 시작 9일 만에 또 완판되는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또 최근이었죠. 경기 용인에서도 84제곱미터 기준 최고 분양가가 12억 원에 달하는 단지가 나오면서 어떻게 또 용인에서 이렇게 또 10억 넘는 아파트가 나오냐,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또 실제로 까보니까 청약 통장에 몰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쩌면 분양가가 오르는 것도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건축비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이 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상승이 분양가를 가장 올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요 원자재인 시멘트 가격이 계속 오른 점이 분양가 상승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각종 건자재 값의 급등과 또 고금리 여파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또 인건비 상승 등이 다각적으로 맞물리면서 상승폭을 키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올해 초였죠. 전매 제한 완화 등 청약 관련 규제가 대거 풀린 것도 또 한몫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모두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죠.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도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 가점제만으로 공급했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물량에서도 이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입주자를 모집을 하면서 청약 기회가 기존보다 넓어졌습니다. 이 내년부터 또 제로에너지 관련 정책이 시행되는 점, 또 원자재 가격 상승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 분양가 앞으로 상승 압박 계속 강해질 전망입니다. 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아직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분양가가 괜찮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용산구와 적용되지 않는 광진구 분양가가 비슷하다는 건데 이 땅값을 생각하면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처음 말씀드렸을 때 이 구이동에 있는 아파트가 평당 4천만 원이 넘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청약이 진행된 용산구의 새 아파트의 이제 평당 분양가가 4,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을 받아서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해서 앞으로 이제 시세 차익만 5억 원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기대감 속에 어저께 그 용산의 한 아파트의 청약이 진행된 경우 이 평균 경쟁률이 162대 1이라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송파구 문정동의 새 아파트도 강북의 인기단지와 분양가 수준이 비슷했는데요. 이곳은 평당 약 한 3,580만 원 수준에서 분양가가 확정이 됐는데요. 송파 인근 구축단지의 매매가가 평당 4천만 원 안팎인 걸 감안하면은 이 역시도 또 저렴한 수준입니다. 네. 이 최근 분양한 서대문구 가재울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3,580만 원으로 책정된 점을 감안을 하면은 이제는 오히려 뭐 송파나 용산 등이 오히려 강남이 또 싸다는 이야기까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남권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시세 차익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 강남권 아파트에 청약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용산하고 송파뿐만 아니라 워낙 비싸기로 이제 알려져 있는 강남의 경우에 또 오히려 이것이 더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강남의 분양가 자체로 봤었을 때는 비쌉니다. 이 강남의 주요 분양 예정 단지들 평당 분양가 한 6천에서 7천만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재건축을 마친 주요 단지들이 앞으로 평당 1억 원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시세 대비 또 저렴하다는 겁니다. 네. 때문에 고가점자 또 1주택자 소위 있는 자에만 허락된 착한 분양가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죠. 이 강남 3구에서는 9개 단지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체 이 11,546가구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이 약 2,300여 가구입니다. 2년 넘게 멈췄던 강남권 분양이 올 하반기 이제 물꼬를 트는 만큼 관심을 가진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단지들은 실제 잔금을 치를 여력만 된다면 무조건 청약에 나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만큼 이 희소성도 더욱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가 시장을 좀 왜곡시키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청약하시려는 분들 보다 꼼꼼히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다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로 봐도 사상 최대입니다. 대규모 수주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 세계 최대 규모인 4공장이 완전히 가동되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공시한 올해 2분기 매출은 8,662억 원, 영업이익은 2,534억 원입니다. 매출은 지난해 2분기보다 33%, 영업이익은 49% 증가했습니다. 2분기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고 1, 2분기를 합친 상반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삼성바이오의 이 같은 호실적은 대규모 수주 덕분입니다. 화이자, 노바티스 등 글로벌 제약사 13곳을 고객으로 확보한 삼성바이오의 올해 누적 수주 금액은 2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장기적인 대규모 물량의 수주와 공장 가동 효율 극대화가 주요했습니다. 초격차 수주 경쟁력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하반기 실적이 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4공장 완전 가동 효과가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3분기부터 4공장 매출 인식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출이 이제 좀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에 출시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하드리마 판매로 올해 1억 달러 가량의 신규 매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5에서 8공장의 순차 증설 계획도 나온 상황. 증권가에선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CMO 수주 기회도 늘 것이라면서 삼성바이오가 올해 매출 3조 5천억 원, 영업이익 1조 원 이상을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4공장 감가 상각비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가능성, 환율 하락, 최근 들어 위축된 바이오 투심 등은 주가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네, 증시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 마켓 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널뛴 증시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2차 전지 종목으로 몰리던 자금이 오후 들어서 썰물처럼 빠지면서 그야말로 널뛰는 증시가 연출됐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낙폭을 줄였다가 다시 또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벌어진 갑작스러운 변동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흐름과 또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의 주가 움직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움직임을 보시면은 유사한 점을 서로 그래프가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주로 몰린 그런 투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개인은 급등에 따른 그 차익 실현, 외국인은 공매도 쇼커버링이 뒤엉켰고요. 그리고 지수 비중이 높아진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급등락을 하자 지수도 흔들렸습니다. 한때 이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 집중적으로 매도세가 몰리면서 코스닥 지수가 5% 넘게 떨어졌고 9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장중 50만 원을 넘겼던 에코프로비엠은 1.52% 빠진 45만 5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150만 원을 터치한 에코프로는 5.03% 내리면서 122만 8천 원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이오 쏠림 대잡입니다. 바로 2차 전지주에 몰리는 투심을 두고 나오는 말인데요. 개인은 오늘 오전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원 가까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대부분 대장주인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 관련주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두고 과거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쏠림과 유사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3월 8만 원에서 9만 원대를 오가던 셀트리온은 1년 뒤 36만 원을 넘기면서 4배 넘게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셀트리온 주가는 과거 고점 대비 60%가량 빠진 상태로 이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역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차 전지 관련주의 거래량 비중은 지난 4월 고점을 넘어선 과열 국면이라고 진단을 하고 시장이 부진하면 과열 국면의 투자자는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김종영 IBK 투자증권 연구원도 최근 모멘텀이나 또 시가총액 대비 2차 전지주 거래량의 쏠림이 과도한 상황이라면서 신규 자금 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하면 해당 종목의 우위가 계속되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과거 숏스퀴즈를 겪었던 종목은 모두 주가 하락을 겪었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투자에 좀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잊혀진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장 내내 약세를 보이다가 69,8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7만 전자가 무너진 건데요. 삼성전자가 7만 원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 10일 이후 보름 만이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도 0.35% 내린 11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6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주가 상승폭이 큰 2차 전지 종목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이 힘을 쓰지 못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하반기 반도체 상승 사이클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경쟁사의 반도체 감산 정책과 또 인공지능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2차 전지에 밀린 반도체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열립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 인상은 긴축 사이클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시선은 미 연준이 현 수준의 금리를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파월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7월 FOMC 정례회의가 한창인 가운데 금리 인상 종료 시기를 두고 미국 연준 내 당파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대표 매파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사임하면서 매파 세력의 힘이 약해진 상황. 남은 매파 인사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등입니다. 또 비둘기파 인사로는 리사 쿡 연준 이사와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은 총재 등이 남았습니다. 이 밖에 중도파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필립 제퍼슨 부의장,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달 기준금리 25bp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향후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연준 내부 의견차가 깊어지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표 비둘기파 인사인 보스틱 총재는 누적된 긴축의 영향이 실물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경기 연착륙을 위해 긴축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표 매파 인사인 바킨 총재는 인플레이션에서 너무 빨리 물러서면 역풍이 크게 돌아와 미국 경제에 더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에서는 7월 FOMC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내 1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 60%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까지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연내 1회 인상을 확신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스카 무노즈 TD증권 수석전략가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특정 성향을 강조하기보다 중도파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월가에서는 파월 의장이 추가 긴축을 시사한다면 증시 조정이 불가피하며 만약 긴축 종료를 알린다면 하반기에도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일부터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가계빚 증가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입장과 이번 정부 대책이 정면 충돌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역전세 반환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DSR 40% 규제 대신 DTI 60%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인 집주인이 4% 금리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보다 한도가 1억 7,50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합니다. 또 다주택자인 임대인에 대해선 보증 한도를 임차인 한도보다 많은 30억 원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부 대책으로 역전세난과 관련해 큰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증가세로 바뀌었는데 특히 지난달 증가폭은 1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가계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현재 103%에서 80%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뒤 한국은행에서 가계부채 축소 방안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는데
DSR 규제를 강화하고 전세 보증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역전세난 대책으로 DSR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인 보증 한도를 높인 것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정부는 전세금 차액에만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입장. 하지만 갭 투자를 벌였던 임대인이 주택을 매각하는 대신 추가적인 대출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계부채를 오히려 늘리는 꼴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DSR 규제에 이미 빠져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DSR을 적용하지 않는 대출이 늘어나는 게 이게 지금 당장 대증요법으로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한국경제TV 서영규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